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김누리 이승원 월드시사 WT 엔드 오브 디마크러시.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고 볼 수도 누가 봐도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동의할 거고요. 특히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민주주의는 이제 끝난 게 아니냐,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하나의 역사적인 체제로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게 민주주의는 종언을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유럽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말이 필요 없죠. 미국의 경우는 지난번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행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범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경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극우주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오르반 총리 59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멜로니 조르자, 멜로니 우파 연합 45,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54 등등,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극우주의 물결이라는 게 굉장히 거셉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 전체가 하나의 위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은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에 다다랐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한 저는 대체로 한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지요. 독일의 아주 저명한 철학자가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덫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념이에요. 그런데 하버마스가 초기 신자유주의 단계에서 했던 이 경고가 제가 보기엔 과잉 달성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함정이 돼서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종언으로 이르게 그러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자본주의가 한 250년 지속됐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지배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나온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 보면 미국 자본주의가 지금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다. 그 3명이 누군지도 대충 알죠. 우리가 알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 7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지구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답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우선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그런 역사적 과정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민족국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네이션, 우리가 민족이란 말을 역사적 과정 안에 넣고 보면 오래된 게 아니에요. 대체로 1800년대 중반. 이때부터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정치 세계에 등장합니다. 에릭 홈스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죠. 에릭 홈스봄은 민족이란 말은 하나의 발명품이야. 그리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지, 민족이란 말이 발명된 시기는 열차가 발명된 시기가 거의 같아요. 이게 대체로 1800년대 중반이에요. 그것이 그 이후의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네이션이란 말 자체가 그런 역사 과정에 하나의 그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자본주의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주의 기본 작동 원리가 뭐예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체로 산업혁명 시기인 1800년대 중반이 되면 대량 생산 체제는 갖추어지는데 이것이 대량 유통되고 소비되는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가 되면 이것을 유통시키고 소비시킬 거대한 시장. 이것이 없이는 자본주의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을 어떻게 만들겠? 우선 언어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비슷한 즉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자들.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네이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체로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체로 20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자본주의 발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네이션 민족 국가를 이제 넘어서 세계 시장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 시장에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민족을 넘어서는 자본이 초민족적, 초국가적 자본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서 갖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 단위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 여기서 국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작동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국가를 넘어서잖아요. 자본은 국가를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작동합니다. 활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우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권력의 우위에 서는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경제 권력은 어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정부주의적인 초국가적인 그러한 권력이 돼 있는데 국민이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 권력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등 이러한 관계가 돼버리니까 국민들에게서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 권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국민들은 간접적으로 느끼죠. 말하자면 정치에 대한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어떤 정치 권력도 바뀌지 않죠. 바뀌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정치의 효능감이라는 게 완전히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혐오가 마치 더 세련된 정치적 취향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면서 스스로 정치 행위를 포기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면서 민주주의가 전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 것은 저는 미국 헤게모니의 붕괴라고 봐요. 미국 헤게모니가 지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떤가요? 헤게모니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헤게모니의 원래 뜻은 동의에 의한 지배죠. 동의에 의한 지배. 그래서 헤게모니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물리적 폭력으로 협박을 해서 지배하는 건 헤게모니적 지배가 아니지요. 미국이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헤게모니적 지배를 한 거죠. 자유세계를 지켜준다. 자유와 평등. 또 연대라고 하는 건데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킨다고 주장을 하죠. 최선 거기에 동의를 해준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배를 제대로 해온 거지요.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최초로 흔들린 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흔들렸고요. 미국이 자유세계를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이기로 인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최초로 동요되기 시작하고 의심받기 시작한 거고요. 결정타는 사실은 조지 W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공이죠. 이것이 결정타였고요.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헤게모니를 복원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노력이 흑인 대통령을 세우는 거였죠. 부분적으로 성공했죠. 오바마가 8년 동안 하면서 일정 정도 복원돼서 또 하나는 헤게모니가 하나 무너질 때 새로운 헤게모니가 동장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존의 헤게모니 무너졌는데 새로운 헤게모니 떠오르지 않는 상태, 일종의 공위기간 INTERRGNUM이죠. 그게 지금 오늘의 시대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얄타 체제의 붕괴예요. 결국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것은 1945년 2월 초에 있었던 얄타 회담이죠. 여기서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 셋이 모여가지고 이후에 국제질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끝나죠. 그게 지금까지 지배해온 거예요. 온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유엔을 통한 소위 다자주의 모든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물론 강한 나라가 있지만 다자주의고 그 다음에 식민주의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식민주의를 금하는 이러한 합의, 그 다음에 신생독립국가의 발전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합의들이 있었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죠. 그게 지금의 얄타 체제인 거죠. 제일 큰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얄타 체제의 해체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주변의 약소국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얄타 체제에선 그걸 금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있는데, 그게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 이것은 얄타 체제의 붕괴 해체를 알리는 중요한 요인이고, 그러한 과정이고,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민주주의 위기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한국민주주의는 그럼 어떤 민주주의냐? 한국민주주의는 대단한 민주주, 우리가 그걸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했는지 우리 자신이 몰라요. 한국인이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특히 외국의 학자들은 정말 한국민주주의에 대해서 경탄합니다. 특히 2016년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디자이트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에요. 그 신문에 나온 칼럼이 12월 3일 날 이런 칼럼이 나와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세상에 살아생전에 이런 칼럼을 다 보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제가 79학번이에요. 79학번, 너무나 절망적인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날이 올까? 이런 말을 술 마시면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야, 그런 날이 오겠냐? 절대 안 와, 어려울 거야.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컸죠. 그런데 지금 살아생전에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였죠.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이 막 넘어오면서 시리아 소위 사태라고 하죠. 유럽에서 극우주의 물결이 유럽 전역을 그야말로 휩쓰는 시기였죠. 그때 이제 근대 민주주의는 더 엔드 오브 디마크러시, 이제 수명을 다 한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유라시아 대륙의 오른쪽 끝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광화문에서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손에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국정을 농단한테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비판을 하고, 이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것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합니다. 이를 받아들이 일련의 과정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석을 보여준 거죠. 이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모양이에요. 전 몰랐어요. 제가 컨퍼런스에 가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국 민주주의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서 2019년에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스웨덴에 있는 거죠. 이건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고요. 이것을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요. 그 당시에 170등은 아까 말씀하신 노스코리아, 그건 어쩔 수 없죠. 거긴 민주주의원 거리가 멀죠.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 등을 했을까요? 2019년 당시에 사실상 1등을 했어요. 사실상 1등이란 말은 1등이 아니라는 얘기죠. 12등을 했어요. 큰 나라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11개 나라가 어디겠어요. 다 인구가 몇백만도 안 되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금방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500만 전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1등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한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어떠냐는 거죠. 지난주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디모크라시 리포트 2024 이게 나왔죠. 중간에 나온 거예요. 5년에 또 한 번 나온 거죠. 거기서 한국이 몇 위가 됐나요? 47위, 47위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분명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하죠. 한국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에 있는지 이야기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